이 강좌에서는 응용 프로토콜로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물론 모든 프로토콜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을 보통 TCP/IP 스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TCP/IP가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TCP/IP 프로토콜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응용 프로토콜 보게 되면은 HTTP, FTP, 텔넷, SMTP, DNS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응용 프로토콜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서비스마다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서비스를 나열한 거고,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DNS는 요거는 응용 서비스이긴 하지만 그 서비스 성격이 좀 다르죠. 요거는 특정 서비스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서비스죠. 인터넷에서 IP 주소를 도메인 주소하고 변환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인터넷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DNS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지금 여기서 FTP, 텔넷, SMTP는 사실 인터넷을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만들어서 사용했었던 서비스죠. 인터넷을 60년대 처음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서비스가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지금 같은 워크스테이션이나 PC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개 덤터미널이죠. 여기 워크스테이션이 있으면은 리모트로 접속해서, 가까이 있으면은 바로 접속해서 쓰겠는데,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워크스테이션에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리모트 로gin이죠. 리모트로 접속해서 이 컴퓨터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텔넷이에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혹은 전송할 수도 있겠죠. 이게 파일 트랜스퍼, 이게 FTP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초창기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했었던, 그리고 사용하고자 했었던 주목적이 텔넷하고 파일 트랜스퍼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망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널리 떨어져 있으면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필요했었던 서비스가 텔넷하고 파일 트랜스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양념 삼아 만든 게 여기 이메일이죠. 근데 사실은 인터넷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된 것이 이메일이에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이메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죠. 우리가 보통 편지를 보내게 되면은 며칠 걸리고 그러는데, 이메일이면 바로 전송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이용은 사실은 이메일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서 HTTP 브라우저가 등장하면서 웹 서비스, 하이퍼텍스트 개념의 HTTP 프로토콜에 기반을 둔 웹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사실은 그걸 계기로 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화되고 또 상업화되게 된 거죠. 그 배경에는 94년에 나온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브라우저, 그래픽 브라우저가 주 역할을 했는데, 그 하이퍼텍스트 개념은 사실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텍스트 베이스였죠. 근데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해서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링크죠. 하이퍼링크 개념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이게 대중화되고, 그러면서 상업화되고 오늘날 곽강을 받는 인터넷이 되게 된 거죠. 인터넷의 모든 서비스는, 응용 서비스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의 모든 서비스는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클라이언트고,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서버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요거는 프로세스라는 거죠.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호스트가 클라이언트고 호스트가 서버가 아닌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호스트 서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 호스트가 서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호스트에 서버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호스트에 이렇게 서버 프로세스가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이 호스트에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동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호스트 경우에는 이 서버의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동일 호스트지만은 이 호스트는 이 호스트의 이 프로세스의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은 프로세스지 호스트가 아니다. 어떤 호스트가 서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피어-투-피어, P2P 서비스, P2P 모델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피어라는 말은 클라이언트도 되고 서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서버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호스트에 자기가 보통 우리가 오디오 파일이나 비디오 파일 혹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자료들을 파일들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자료를 다른 피어한테 요청할 때는 내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유저가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요청할 때는 내가 그 자료를 제공해 주니까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어라고 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서버 혹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를 피어-투-피어에서 피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웹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서비스죠. 서비스인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얘기할 것은 없고 웹페이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웹페이지인데 웹페이지는 일단 기본이 되는 HTML 텍스트 문서가 있고 그 텍스트 안에 오브젝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는 텍스트 파일로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HTML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오디오가 될 수도 있고 비디오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들이 오브젝트로서 구성되게 되죠. 그래서 기본 이런 HTML 텍스트 파일 안에 오브젝트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박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오브젝트들은 다른 장소에 이게 보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페이지를 읽을 때 이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럼 이 오브젝트가 어디에 지금 저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나타내 주는 주소가 URL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URL을 통해 가지고 이 웹페이지에 포함된 정보들이 얽혀 있는 거죠. 다른 웹페이지하고 얽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웹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거죠.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한번 웹페이지를 볼까요? 여기 학교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에 웹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학교 홈페이지 그곳에 이 HTML 문서 파일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URL 정보로서 다른데 링크를 하는 오브젝트를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URL 구성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일 먼저 그 오브젝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호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렇게 이제 그 호스트의 그 파일 경로죠. 파일 경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오브젝트, JPG 파일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되겠는데 이런 오브젝트가 이 호스트에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URL이 되는 거죠. 이 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응용 프로토콜이 HTTP죠.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는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메시지 형태와 절차를 규정한 프로토콜이에요.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메시지 형태. 그 메시지 형태에는 어떤 정보들이 거기 포함되느냐 하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절차. 이것이 프로토콜이 명시를 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웹 서비스라고 하는 게 브라우저가 있고 웹 서버가 있고, 그래서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죠. 프로그램이죠. 브라우저가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웹 서버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건데, 그때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고 응답을 하느냐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 HTTP 프로토콜이에요. HTTP는 메시지가 두 가지,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하고 두 개의 메시지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TCP 포트 번호는 80번, HTTP 서버, 웹 서버 주소의 포트 번호는 80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간단한 예를 통해서 HTTP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메시지에 어떤 정보들이 전달되고 전달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요 사진을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에 리퀘스트 메시지하고 리스판스 메시지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 사진의 URL이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URL을 가지고 한번 보면은 지금 이 사진이 나오죠. 이 사진을 제 컴퓨터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거죠. 이 그림을 요청했을 때 주고받은 메시지 정보를 보면은 여기 지금 리퀘스트가 날아간 거죠. 그래서 헤더 정보를 여기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리스판스가 온 거죠. 그래서 리스판스에서 요 그림 정보가 리스판스로 날아온 거죠. 여기 지금 데이터 부분은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요 데이터 안에 요 그림이 실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리퀘스트 헤더를 보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jw4mju.ac.kr 이죠. 그래서 호스트가 여기 jw4.mgu.ac.kr 이렇게 있고, 지금 쓰고 있는 브라우저 버전 이게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이 여기 나와 있죠. 그다음 쿠키도 있고. 그래서 이 리퀘스트 메시지의 정보를, 중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get해서 여기가 지금 받고자 하는 그 사진 파일이 들어가 있는 장소를 가르치는 패스가 되죠. 경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HTTP 1.1이에요. 버전이 1.1. 이게 리퀘스트 라인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헤더 라인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죠. 예, 호스트 주소, 그 다음에 지금 브라우저의 버전이 어떤 거고, 커넥션 상태가 어떻고, 랭귀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 헤더 라인에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경우에는 특별히 뭐 붙여서 보내야 되는 다른 정보가 없죠. 그래서 이걸로 끝나게 돼요. 리퀘스트 메시지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리퀘스트 라인이 있고, 헤더 라인, 그 다음에 이 바디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를 보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거는 비어 있는 거죠.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리퀘스트 라인의 구성을 보면은 여기 리퀘스트 타입이죠. 이거는 이제 어떤 리퀘스트를 원하느냐. 이게 말하자면 이제 명령어가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 그 정보가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URL이 들어가고, 버전이 들어가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리퀘스트 타입 경우에 여기 커맨드인데, 뭐 메소드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요청할 때 보통 쓰게 되는 게 get이라고 하는 커맨드죠. 요거는 어떤 서버에 어떤 데이터를 요청할 때 쓰는 거고, 똑같이 요청하는 건데 헤드를 쓰는 경우에는 문서의 모든 정보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문서에 관련된 정보만을 요청할 때 헤드를 쓰게 돼요. 그 다음에 포스트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get하고 방향이 반대죠. 보통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get을 요청해서 서버가 그거를 주는 건데, 포스트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정보를 전달할 때, 그런 경우에 쓰는 메소드, 그것이 포스트고, 그 다음에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문서를 전달할 때 쓰는 게,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죠. push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게 되고, 그 외에도 delete, patch, trace, connect, option 뭐 이런 메소드들이 HTTP 1.1에 정의가 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이 제일 앞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URL, 그 다음에 버전 이렇게 오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러면은 리퀘스트 메시지의 개수로 해서 이 지금 JPG 사진 파일을 요청하는 거니까 여기 URL이 오고 이게 메소드죠. 그 다음에 버전 헤더 라인에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헤더라인의 정보를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리퀘스트 메시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진을 받았는데 이 사진이 리스폰스 메시지로 날라온 거죠. 여기 요청한 데이터 사진이 여기에 실려서 이 리스폰스 메시지에 날라온 건데 리스폰스 메시지 구성을 보면은 리스폰스 메시지는 맨 앞에 스테이터스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헤더 라인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요청한 정보들이 바디에 오게 돼요. 스테이터스 라인에는 HTTP 버전이 오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코드, 스테이터스 프레이즈인데 스테이터스 코드가 글자 그대로 현재 요청한 문서의 데이터의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게 요 200이죠. 200 OK. 그 요청한 오브젝트, 그 문서가 내가 리스폰스 하는데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 응답하게 되는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제대로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많이 보게 되는 게 304인데 304도 제대로 됐는데 그 정보를 요 캐시에 있는 정보를 전달할 경우에 그때는 304 스테이터스 코드로 응답을 하게 되죠. 400 같은 경우는 요청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다. 404 경우에는 요청한 문서를 이 서버에서 찾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스테이터스 코드가 정의가 되어 있고 다시 말해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 스테이터스 코드를 가지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우에는 버전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이고 제대로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간, 요청한 시간, 서버, 서버가 어떤 거다. 지금 아파치 서버죠.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제일 최근에 수정된 게 언제냐. 이런 정보들이 헤더라인에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하나하나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러한 리스폰스 메시지로 사진을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프로토콜이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리퀘스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HTTP가 되는 거죠. 자, HTTP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리퀘스트하고 그리고 리스폰스를 봤는데 이 전에 먼저 TCP 연결을 해요. TCP 연결은 TCP를 배울 때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TCP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HTTP는 TCP 기반 위에서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 수송계층 프로토콜로 TCP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HTTP 연결은 스테이트리스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상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스테이트리스예요. 그러니까 리퀘스트 리스폰스 계속 오브젝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겠죠. 근데 HTTP 경우에는 이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일어나면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상태에 대한 기록을 해놓지를 않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리퀘스트를 다시 할 때는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HTTP 경우에는 TCP 연결을 해서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TCP 연결을 하고 또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하고 다시 또 TCP 연결을 해서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 HTTP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적인 거죠. 왜냐하면 한번 웹페이지를 가져올 때 그때 그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TCP 한 번의 연결로 가져오면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HTTP 경우에는
그런 효율성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TCP 연결을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의 TCP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를 기록을 해둬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HTTP 경우에 웹 서비스 경우에는 그러한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TCP 연결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서버에 부담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HTTP를 디자인을 할 때 HTTP 한 번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TCP 연결을 하고 바로 해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거죠. 그런 원래의 HTTP 연결을 우리가 Non-Persistent HTTP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속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지속이라는 건 TCP 연결을 말해요. TCP 연결을. 그러니까 매번 어떤 오브젝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할 때 TCP 연결을 하고 바로 종료를 하는 그러한 모드고 이게 원래 HTTP를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한 페이지 안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TCP 연결을 한번 하고 처음에 텍스트 문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브젝트 1이라 그러면은 오브젝트 1을 가져오고 오브젝트 2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연결을 해제하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HTTP 1.1에서 Persistent HTTP 모드를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디폴트, 기본으로 사용하는 건 Persistent예요. 그 다음에 HTTP 경우에는 이 쿠키라고 하는 걸 써요. 쿠키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죠. 원래 HTTP를 디자인한 사람들은 이런 쿠키 개념을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쿠키가 뭐냐면은 사용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정보를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서버에.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이 HTTP 경우는 stateless니까 이전에 어떤 상태, 어떤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태를 전혀 기록하지를 않는다 그랬죠.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 stateless 개념으로 HTTP를 만들었는데 쿠키는 거기에 반하는 거죠. 왜냐하면 쿠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PC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처음으로 접속을 해요. 그러면 HTTP 리퀘스트 메시지가 날아가겠죠. 그러면 이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 홍길동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고유의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해요. 이 고유의 아이디가 쿠키예요. 쿠키. 그러니까 아까 stateless라고 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stateless가 아니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했었던 그 정보를 쿠키라는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디에 이전에 어떤 리퀘스트를 하고 뭐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하니까 이거 완전히 stateless 개념이 아니죠. 완전히 스테이트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쿠키를 쓸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이 홍길동이 그래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고르고 빠져나왔어요. 다음 날 홍길동이 동일한 PC야 돼요. 이 사이트에 다시 접속했을 때 장바구니에 어제 고른 물건이 그대로 있어요. 왜? 서버가 쿠키를 만들어서 홍길동 이 PC에 대한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쿠키를 사용해서 나오게 되는 현상인데 쿠키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금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가 처음 도착하면은 쿠키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만든 쿠키를 리스폰스 할 때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주는데 그 set 쿠키라고 하는 헤더라인을 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너의 쿠키는 이거다라고 알려주죠. 그러면은 이 브라우저는 그 자기의 쿠키를 그러니까 이 사이트죠. 이 사이트에서 만든 쿠키를 정보를 쿠키 파일에 보관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이 사이트에 들어갈 때 리퀘스트를 하겠죠. 그때 그 쿠키 정보를 요 헤더라인 포함해서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서버는 요 쿠키 값을 보고 이 리퀘스트를 한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찾아왔었던, 이전에 방문했었던 누구다라는 거를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찾아서 그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게 쿠키예요. 지금 얘기한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은 지금 클라이언트에 뭐 ABC라고 하는 이전에 방문했었던 서버에 쿠키 값이 있어요. 지금 XYZ라고 하는 새로운 사이트에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냈죠. 그럼 이때 XYZ는 처음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쿠키 값이 없어요. 그럼 XYZ 서버는 새로 방문한 이 클라이언트인 거를 보고 쿠키 값 아이디를 7500이라고 하는 쿠키 아이디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요 7500 아이디의 클라이언트의 모든 그 사이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리스판스 메시지에 클라이언트한테 너의 지금 우리 사이트에서의 쿠키 값은 7500이다라는 것을 리스판스 메시지에 넣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가 관리하는 쿠키 파일에 새로운 정보를 포함을 시키죠. XYZ 사이트의 쿠키는 7500이구나. 그럼 그 다음에 이 사이트에 들어갈 때는 리퀘스트 메시지에 이 쿠키 값을 포함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서버는 그 쿠키 값을 보고 데이터베이스에 뒤져서 이전에 방문했었던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리스판스를 하고 만약에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사이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서버는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이 쿠키 값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 사이트에 들어갈 때는 리퀘스트 메시지에 쿠키 값, 요 값을 가지고 리퀘스트를 하게 되니까 이 서버는 지금 나한테 리퀘스트를 보낸 클라이언트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온라인 사이트 경우에는 어떤 고객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물건을 고르고 장바구니에 뭐를 놔두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찾아봤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기록해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쇼핑 카트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고객인 경우에는 추천하는 물건 같은 거를 이전에 이 사람이 골랐던 물건 같은 것들이 뭐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물건은 어떠냐 하고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쿠키는 약간의 인증이 되죠. 이게 완전한 인증은 아니고 아주 간단한 인증이죠. 왜냐하면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클라이언트라는 거를 쿠키 정보가, 쿠키 값을 가지고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약간의 인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PC에 대한 인증이에요. 왜냐하면 쿠키 값이 이 PC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이 서버는 쿠키 값을 가지고 PC 이상으로 구분할 수가 없죠. 만약에 다른 유저가 이 PC를 사용해서 접속했을 경우에는 이 PC에 대한 쿠키니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전의 정보가 아니죠. 근데 쿠키가 아까 처음 쿠키 개념을 놓으려고 할 때 반발이 문제가 많았다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처음 HTTP 프로토콜을 디자인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쿠키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자기들이 만든 원래 스테이트리스 개념에도 위반되는 거고 그 다음에 쿠키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은 개인정보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어떤 개인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전에 뭐를 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 노출되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 좀 논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온라인 거래, 온라인 전자상거래 경우에는 이 쿠키가 없으면 사실은 고객 관리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결국은 돈 많고 파워가 있는 그런 회사는 이런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니까 그런 사이트들의 입김이 먹혀가지고 결국 HTTP에서 쿠키를 수용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게 캐시인데 웹 캐시. 자, 원래 서버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중간에 있는 서버가 그 캐시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원래 서버, 오리진 서버까지 가지 않고 그 서버가 바로 그 리퀘스트를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중간에서 캐시를 가지고 처리하는 웹 서버를 프락시 서버, 프락시는 이제 대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리 서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어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 오리진 서버에 있어요. 여기 일로까지 가야 되겠죠. 중간에 웹 캐시 서버를 거쳐서 리퀘스트가 날아가는데, 근데 이때 이 정보가 리스판스를 할 때 이 웹 캐시 정보에 그 정보를 보관을 해야 돼요. 이 서버가 캐시에 이 정보를 보관을 해두죠. 그럼 나중에 똑같은 정보를 리퀘스트를 했을 때는 이 오리진 서버까지 가지를 않고 이 캐시 서버에서 리스판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웹 캐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웹 서비스를 이렇게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웹 캐시의 역할이 크죠. 뭐 이게 전 세계 인터넷인데, 지금 내가 여기서 어느 서버에 있는 오리진 서버에 여기서 받는다 그럴 때, 이게 굉장히 떨어져 있으면은 여러 네트워크를 이제 거쳐서 굉장히 이제 떨어져 있으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네트워크를 거쳐서 가서 이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온다. 그러면은 매번 이제 이런 경우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도 뭐 한 유저가 아니죠. 한 사용자가 아니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 트래픽 뭐 여기저기서 그런 요청을 여기저기 서버에 하겠죠. 그러면은 이 트래픽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 내부적으로. 근데 내가 접속되어 있는 어떤 망에 웹 캐시를 운영을 하면은 그래서 캐시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대개의 경우에 이 캐시에서부터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으로 리퀘스트가 날아갈 필요가 없고 뭐 리스판스도 올 필요가 없으니까 트래픽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내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인트라넷은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그거를 인트라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트라넷을 운영하는 기관 경우에는 거의 모두 캐시를 운영하죠. 그러니까 웹 캐시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인트라넷을 벗어나가지고 망사업자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이 인트라넷에 있는 웹 캐시에서 바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 웹 캐시는 지금 우리가 웹 서비스를 이렇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인트라넷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캐시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웹 캐싱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대규모 전 세계 국제 회사들이 있죠. 웹 캐시 서버를 전 세계 곳곳에서 두고 웹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웹 캐시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를 통해서 웹 서버를 만들고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웹 캐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웹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응답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트래픽 양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웹 캐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HTTP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재 그 트렌드가 보면은 모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이 웹 기반으로 가고 있어요. 웹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웹 기반 서비스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HTTP라는 것이 응용 프로토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치 모든 네트워크가 IP 기반으로 가고 있는 거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IP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들이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니버설하게. 서비스 경우에도 모든 서비스가 현재는 웹 기반 서비스. 그러니까 웹 위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HTTP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HTTP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